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자료의 출처나 팩트 체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거. 그래서 어떤 뉴스 같은 거 우리가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보다 보면 그냥 하나의 제목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출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눌러서 보면 우와 자극적인데 라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들어보지 못한 매체에서 나온 것도 많이 있고, 그거는 조회수나 클릭수로 수익을 얻는 모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극적인 정보를 막 퍼뜨리고, 또 온라인은 지금 게시했다가 많은 논란이 생기면 그걸 삭제하는 식으로 꼬리를 감추는 수법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을 만한 출처와 또 그 관련한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 사이트를 수시로 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관점의 기사나 미디어 등을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 거.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A라는 성향의 이제 매체, 그리고 B라는 성향의 매체를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과거에 이제 사설 속으로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에 한 꼭지로서 이제 기획했던 프로그램인데, 중앙일보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하나의 사안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설을 비교하고 어떤 철학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약간 해설도 같이 해주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거기는 정말 이제 재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인지 편향을 강화하는 그런 미디어 기사들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좀 더 비교하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힘든 만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갖는지,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떤 기사나 어떤 내용을 보고 나서 놀라기도 놀라기고 정보를 얻는 것도 얻는 건데, 누가 만든 거지? 왜 만들었을까?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얻는 게 무엇일까?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습관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 정보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댓글, 나의 감상, 그리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선동하는 듯한 글이나 메시지를, 그리고 SNS 공유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은 더 신중하게, 내가 부안해동에서 막 휘둘려서 바로바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리고 바로 막 퍼뜨리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SNS, 특히 카톡 공유 같은 걸로 하는 거, 옛날에는 내 SNS 개인인데 좀 퍼뜨리는 거 어때? 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법원 판결에서 위험할 수 있다. 뭐 특히 연예인 찌라시나 여러 가지도 내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는 것 자체도 내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죄가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사례도 나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애인데, 하여튼 제주도 이제 예멘 난민 때 우리가 진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언론계 갈등도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은 이제 제주도로 갑자기 대규모의 예멘 난민이 입국하고, 또 예멘 출신 난민에 대한 이제 많은 소문, 루머, 가짜뉴스들이 퍼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검색하면 많은 것들이 이제 지금은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통해서 사라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 이런 식의 정보들이 많은 SNS를 통해서 퍼뜨렸어요. 누군가.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리트윗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많은 괴담들, 실제 그나마 우리 기성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혐오 괴담에 대한 많은 진짜 그런 갈등 등을 조금은 해소하고자 이런 거짓 소문과 이런 진짜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고, 또 팩트 체크 내용을 통해서 그 잘못된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고자 많은 언론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기성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는 팩트 체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적인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그런 많은 기성 언론들의 팩트 체크를 이제 모아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요. 대체로 사실 아님, 완전 사실 아님, 또 진실은 완전 진실, 뭐 이제 그런 단계를 5개로 나누어 가지고 저울처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100%
우리가 OX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가짜뉴스 수업하고 이랬을 때 이거는 가짜뉴스인가요? 진짜뉴스인가요?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는 아닌데 한 70%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가짜가 섞인 경우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에서 팩트체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성 언론이 이제 그나마 시스템이 갖춰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기성 언론도 100% 믿을 수 없죠. 사실 요즘은 언론에 대한 정보가 많이 떨어지고 또 뭐 기레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나쁜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언론사들 자체도 정정보도 그러니까 오보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29년 정정보도 기사 내용인데 그들도 이제 나름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100%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또 그들 내에서도 팩트체크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 충돌 저점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사, 우리가 온라인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어, 속보 경쟁 속에서 굉장히 빨리 이제 기사를 쓰고 노출을 하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티에 나오는 많은 무슨 카더라 이런 찌라시 같은 정보도 많은 관심을 끌고 나서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그냥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성 언론사는 정정보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는 오보였다 라고 스스로 반성이라도 하는데 수많은 군소 중소 매체들 그냥 많은 조회수와 클릭수만 유도하는 그런 매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사를 삭제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온라인 수정이 가능하니까 논란됐던 부분을 쫙 없애고 고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다 뒤흔들어 놓고 책임은 안 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뉴스라고 해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요. 실제로 SN 팩트체크 사이트도 나름 운영 방침이 이렇게 있어요. 팩트체크 주제는 누가 정하냐,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서울대학교 역할은 무엇이냐. 그 서울대학교에서 뭐 그 다 팩트체크 한다고 100%또 진실은 아니죠. 그래도 언론사의 정보를 취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 또 참여 언론사, 그럼 수많은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하는데 어느 언론사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실을 것인가, 이런 것도 결국 편집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재밌는 건 서로 반박이 되는 팩트 체크도 가능하냐.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데 A라는 언론사와 B라는 언론사가 서로 다른 팩트 체크,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정보에도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단순히 OX로 판단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예멘에 대한 가짜뉴스, 수많은 가짜뉴스도 이제 팩트체크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기사가 내려오고 정정보도를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하나의 신문을, 하나의 기사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원 이제 가짜 난민이 드러났고 예멘인들에 대한 즉각을 추방해야 된다. 이런 강성 발언을 내가 하고 있죠. 그래서 막 가짜 난민 자살 공격대, 막 테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와 예멘 난민의 이미지를 계속 엮어서 그 어떤 프레임을 짜고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 메시지도 명확하죠. 즉각 추방하라. 그래서 누가 만든 거지? 라고 보면은 크리스천 투데이. 아, 그러면 기독교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슬람교 세력이 이제 확산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할 수 있겠다 라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의도 맥락까지 같이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 출처를 확인하고 의도를 확인하면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단순히 진짜냐 가짜냐를 넘어서 그 해석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경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모든 기독교인의 다 의사를 반영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매체의 특성으로 이런 기사를 냈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논조를 유지하는지 일관적인 논조를 보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랑 또 성향이 다른 하나의 매체 알아볼게요. 우리가 한겨레 신문에서는 매체 포인트 자체가 어떤 소수에 대한
나름의 그 존엄성 그리고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이 매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르고 도덕적인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매체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 매체에서 성향을 봤을 때 누가 이제 예멘 난민에게 돌을 던지나, 그러니까 예멘 난민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기사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많은 이제 혐오에 내몰린 난민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싣고 그들의 입장을 조금은 더 이제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 기사 일부를 발췌하면 뭐 기독교 모임을 중심으로 약간 이 이슬람 세력이 퍼지지 않게 나름 그 세력과 유지하면서 프레임을 지키려고 한다 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인용해서 나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팩트체크 사이트에서도 두 개 다 100% 이제 진짜 가짜로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과 논조를 유지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몫이 결국 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예로 예멘 난민에 관련된 걸 봤고 또 그 외에도 이런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악의 가짜뉴스 이제 2018년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예멘 난민 사건은 9위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퍼뜨린 거야? 왜 이걸 퍼뜨린 거야?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거지? 약간의 뉘앙스, 논조들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이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서동요와 양치기 소년과는 다른 이런 정치적, 사회적인, 실질적인 이익과 실질적인 불이익이 얽힌 경우에는 더 첨예한 갈등, 첨예한 혐오들이 이제 같이 동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디어 정보들을 접해야 돼요.